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역대학 위기 극복 방안을 위한 1차 국회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사교육걱정 정책위원 장승진입니다. 네, 지역대학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토론회에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급적 이렇게 참석을 부탁드려서 지금 많이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역시 함께 해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위원이신 민영배 의원의 인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터뷰를 잠깐 하고 계셔서 오시는 대로 또 인사 말씀을 올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대학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역에 있는 수도권 밖에 있는 대학의 위기라고 하는 건 그 지역사회의 위기입니다. 다들 요즘 뭐 얘기하는 것처럼 지역 소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 위기가 대학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위기로 치닫으면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지 않도록 하는 출발은 지역에 있는 대학들로부터 출발한다. 대학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걸로부터 출발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 사극세에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어느 날 저한테 거칠게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대로 대학을 놔둬가지고 되겠냐. 아니,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왜 갑자기 대학 걱정을 하냐 그랬더니 대학이 제대로 돼야지 사교육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건지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두 번의 토론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서 막 김동원 총장님 도와주시고 사극세는 원래부터 발제를 하기로 하셨으니까 오케이 뭐 이렇게 하시는 거고, 또 정세훈 교수님도 교수님 그 충남대 소녀상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아직 해결 안 됐습니까? 명확하게 해결 안 됐어요. 오늘 이렇게 이제 발제 맡아주신 구 선생님 소속이 원래 어디세요? 사각세 소속이세요? 권장 선생님은? 예, 거기 연구소에 지금 소장 맡고 계시는 거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문희 박사님, 예, 고맙습니다. 여기는 엊그제 그 대학교육연구소는 저희 그 할 때 나와서 임희정 연구원님, 예, 그때 나와서 또 이렇게 공수린으로 나와서 해주시던데 그 연구소 맞죠? 예, 되게 시각이 좋고 대안을 제대로 제시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오늘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박성화 과장님 어디 계세요? 안 오셨어요? 아니 대신 참석하면 무슨 소용? 여기서 이제 그 토론을 해주셔야 되는데. 또 피하구나. 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교육부가 이런 공간을 피하면 안 되는데. 의원들이 여러 명 모여가지고 한번 왔을 텐데 제가 혼자 하니까 지금 안 온 거구나. 진짜 아니에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2차 때. 예. 그 의원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좋은 시각을 갖고 있는 단체 기관하고 같이 하면 사실 의원들은 들러리거든요. 제가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번에까지 2번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대한민국의 대학을 살리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역이 살아나는 그런 대안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특히 총장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김동원 총장님과 이 구본창 선생님이랑 오늘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여러분 큰 박수로 고마운 표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네, 귀한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과연 괜찮은가? 라는 주제 아래 발제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자장은 이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홍민정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장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 겸 상임변호사 홍민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초저출산, 인구 절벽, 뭐 수도권 과밀화, 과집중화, 그리고 지역의 유수대학들의 충원율의 감소, 뭐 이런 현상들은 사실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 대학 정책이 변화해야 함을 아주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 걱정 세상과 또 민영배 의원실이 대학 정책에 대해 이야기에 걸친 심도 있는 토론회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는 이에 대비한 현 정부의 대학 정책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고 그 한계와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구본창 사교육 걱정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님의 발제를 들은 후에 그 다음에 모든 토론자들께서 단상에 올라오셔서 그때 토론자 소개하고 본격적인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구본창입니다. 일단 제목에 단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 목표와 국정 과제로 이 지방대학 시대,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모토와 슬로건을 건 것은 뭐 앞서 민영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적절한 수사는 펼쳤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국정과제 국정 목표 6번째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120대 국정과제를 선언하면서 발표를 했고, 교육과제에서는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는 국정과제를 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산학연을 좀 연계를 해서 지역대학을 육성하고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제에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 교육 혁신을 하는데 이게 교육 자유특구를 또 마련한다든지, 또 어쨌든 지자체, 대학, 교육청 간 협업 구조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지역 인재 양성, 취업, 정주 체계를 구축한다. 이런 등등의 그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정 비전에서도 제시했듯이 수도권 쏠림, 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은 했는데, 과제의 전반적인 기조들을 보면 자유, 자율, 자기 책임, 중앙정부가 아닌 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의 수사와 선언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좀 보면 그 지역 소멸만 예고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인구 소멸, 전반적인 인구 소멸이 그 감사원 보고서에 의하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도 벌써 71곳이 소멸 진입하고 있고, 또 12곳이 소멸 고위험에 와 있고요. 2047년에 시각화되어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좀 더 공포스러우실 겁니다. 붉은색이 소멸 고위험이고 주황색이 소멸 위험진인데요. 대한민국 전국이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67년이 되면 완전히 그 위기의 국가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초저출산으로 인해서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 경보가 발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전국이 소멸 위험에 놓일 전망인 거죠. 그래서 인구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인구를 그 균형 발전 차원에서 좀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인구를 분산하더라도 저출산 그리고 이제 그 혼인 기피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장려 플러스 알파 하기 위한 정책들이 다각적으로 펼쳐져야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첫걸음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보다는 어쨌든 자율, 지자체 책임 강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중앙 정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좀 야심찬 계획과 그 정책 추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수준까지는 국정 목표와 국정 과제에서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역 여건 일자리들을 보면 수도권의 일자리의 60% 가량이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충청과 호남 지역은 굉장히 일자리 여건이 녹록치 않죠. 강원, 제주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영남이 일자리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또 어떻게 지역의 산업이 지역 특성에 맞게 육성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향후 과제이자 관건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인구의 그 유출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제 90%의 청년들이 수도권에 정주하고 10% 가량이 전국으로 분산되는데, 호남 지역에서는 60% 이상의 호남 지역에 정주하고 25.5%가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영남 지역에서도 16% 이상이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전반적으로 지역 인재들의 수도권 유출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위기에 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대학의 위기 상황을 좀 살펴보면, 먼저 이제 2012년과 2022년 10년 사이에 신입생 4년제 대학의 충원율입니다. 보시면 10년 사이에 경남, 경북, 그리고 뭐 제주, 충북, 전남, 전북의 경우 부산까지, 강원까지 굉장히 충원율이 하락이고요. 그 다음에 세종만 행정자치구역이 되면서 좀 정원이 늘었고 충원율이 늘었고, 서울은 0.2% 정도 충원율이 감소했기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나 전국적인 추이에 봤을 때는 서울과 세종을 제외하고는 충원율에서 굉장히 좀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대학 재정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등록금 재원으로 마련되는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대학의 좀 위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년제 입학 정원 변화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구와 서울을 제외하고 전 지역이 입학 정원의 감소가 되는 10년 사이의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경북 같은 경우에는 5,000명 이상이 정원이 감소하니까 두 개 대학 정도가 사라지는 감소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산의 경우도 뭐 큰 대형 종합대학 한 개 정도가 사라지는 4,000명 가량의 정원 변화가 생기고 있고, 경기, 경남, 강원, 전북, 충남, 충북 마찬가지로 정원 감소가 2,000명을 넘어서 3,000명대에 진입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대학 하나, 두 개씩이 전국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상황들이 벌써 초래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전 정부의 그러면 지역대학 위기 극복 방안, 사실 2004년부터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보면서 대학의 위기를 직감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보면 참여정부부터 대학의 위기 극복 방안들이 강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래 보시는 그래프처럼 학령기 인구와 대학 입학 정원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매년 일정 비율의 대학 정원을 감소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한 2020년 즈음이 되면 대학의 정원과 학령기 인구를 비슷하게 맞추겠다라는 발상으로 대학 위기 극복 방안을 정원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두 정부의 통폐합 위주의 정원 감축 정책은 서울 소재 대학은 0.17% 정도 정원이 감소하는데 수도권 대학, 비서울 소재 대학은 2% 가량이 정원이 감축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지방 대학이 인구 감소 상황에서 더 큰 위기에 봉착해 있음에도 지역 대학의 정원이 자연스럽게 더 많이 10배 가량 감축이 되는, 그래서 수도권 쏠림이 오히려 심화하는 생태계의 구조를 만드는 환경을 결과적으로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대학 구조조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그 평가를 통해서 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서 정원 감축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전반적인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서류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 있는가라는 비판들을 받아왔고, 또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헌법에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런 평가들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학의 정원 정책과 함께 사실 대학 위기 극복 방안을 보면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을 갖기가 힘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고,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에서는 그 누리사업이라고 해서 지역대학 혁신 역량 강화 사업이, 재정 지원 사업이 진행됐고, 뭐 BK21 사업 같은 재정 지원 사업, 여러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서 대학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018년에 그 박용진 의원실과 함께 저희가 BK21 플러스 사업 지원 비율들을 보았더니 총 2,687억 중에 1,771억, 66% 가량에 해당하는 그 지원액을 상위 10개 대학이 수혜받는 그런 상황들이 모니터링이 되어 있고, 또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정부 대학재정지원 상위 수혜 대학을 보면 스카이가 단연 1, 2,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수도권 대학이 10위 안에 거의 포진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과 또 참여정부 때 진행됐던 누리사업에 투여된 돈들을 보면 5년간 1조 2,400억, 한 3천억 정도의 지원이 진행됐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대학 그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제기되고 있는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든지, 또 저희 단체가 제안한 대학 입학 보장제도 10개에서 20개 대학을 혁신하기 위해서 그 연간 3조에서 5조 정도의 재원이 투여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5년 정도에 1조 2,400억 정도를 투여해서 수도권 대학의 쏠림을 막을 수 있는 지역 대학 혁신은 불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 앞서서 이제 국정 목표와 국정 과제로 지방 대학 시대를 선언했는데, 정부가 이제 출범 이후에 제시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게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이죠. 근데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이 그 발표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지방대 죽이기라는 수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역 언론에서는 앞서 본 것처럼 강원도민일보라든지 인제대 신문이라든지 뭐 충청타임즈라든지, 또 이후에도 구글링 해보면 쭉쭉쭉쭉 지역 신문의 입장들이 뜨는데 지방대 죽이기다라는 수사들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보면 저희가 이제 반도체학과 충원률을 민영배 의원실과 협업해서
자료를 받아보면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학과 같은 경우에는 충원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지만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이 25개 대학 중에 43%에 해당하는 대학이 이 정원 미달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수도권 반도체 계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충원율이 100%고 경쟁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지방에 위치한 뭐 원광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학과 학과 그 폐지를 선언한 상황이고 뭐 목포대나 지역 대학의 충원 상황은 굉장히 좀 어려운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약에 지방대학 시대를 선언하면서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 같은 경우를 이미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지방에 소재한 반도체 학과에 계약학과를 설치한다든지라는 방식으로 좀 파격적으로 했다라면 오히려 반도체 인재 양성이 지역에 어드밴테이지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가 되면서 지방대학 살리려는 의지가 있나 보다 이런 판단을 할 텐데 오히려 기존에 있던 수도권 소재의 반도체 학과에 더 그 정원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지방대학과 관련해서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수도권 명문대를 지방으로 이전한다. 그러니까 서강대 정도까지는 지방대로 이전하고 또 공기업과 또 대기업 본사도 지역으로 이전하고 또 지역으로 이주한 임직원 자녀들이 갈 수 있는 뭐 명문 학교도 만든다. 이렇게 해서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내용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실은 이제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또 전문가도 계시고 또 지역 대학에 몸담고 계신 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도권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라는 실제 정책이 추진되려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타협과 또 갈등의 중재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장관이 이 주요 일간지와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언급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뭔가 진전이 있어서 나온 멘트가 아니겠는가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후에 언론들의 취재 보도에 의하면 그냥 장관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다라고 말 그대로 해프닝으로 끝났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수도권 명문대 지방 이전 이런 이슈들 관련된 이슈들이 그 지방대학 시대와 관련했을 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지역 신문에서는 그 특히 이제 무등일보 사설에 보면 산악지방이전 또 선전용일까 주시한다. 그래서 된다라면 오케이긴 한데 과연 하려고 하는 거야? 이번에도 선전이야? 이런 멘트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세 번째로 관련해서 이 고등교육 재정 사실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수도권 중심으로 쏠려 있는 대학 재정 지원을 지역 대학에 좀 파격적으로 지원해서 전체 지역 대학을 살리지 못한다라면 굴지의 대학이라든지 양지 좀 그 대학 혁신에 좀 선두격에 있는 대학들을 선제적으로 좀 살려주는 그런 정책이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고등교육 재정을 추가적으로 마련한다라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초중등 교육 재정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특별회계를 통해서 3.2조 정도 더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사실 이제 초중등 교육계에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았죠. 지금도 이제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시쳇말로 초중등 예산 손대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별도의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고 그 재정을 가지고 이 지역대학 살리기에 나서야 되는데 그 전용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2조 특별회계가 지방대학에 오롯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 대학이 그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재원이 지방대학에 내려갈까? 그래서 좀 살펴보면 최대 한 2조 정도가 맥시멈 아니겠는가라고 좀 거칠게 유추가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10개의 대학을 파격적으로 육성을 하는데도 추가 재원이 3조에서 또 이렇게 넓게 보시는 분들은 5조 정도 투자해야지 이 스카이 수준, 서울대 수준의 대학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전체 지방대학에 n분의 1로 뿌리는 방식이라든지 또 지금 어떻게 재정 지원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플랜이 나와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과연 이 정도 금액으로 지역대학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어떤 그 대학을 혁신하기 위한 분명한 좀 목적성 사업 재정 지원이 되어야 될 텐데 규제 없는 지원을 하겠다, 자율적으로 혁신해라 라고 하는 부분에도 좀 의문부호가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방대학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한 원인 진단을 명확하게 해내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 목표를 리셋하고 세부적인 정책 추진이 되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이제 참여정부에서 지방대학을 통한 지역혁신의 목표를 내걸면서 현재 상황은 학벌주의 대학 서열화, 우수인재와 일자리의 수도권 편중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5년 뒤까지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대학을 특성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 및 지방 분권을 실현해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는 그림들을 내놨었는데 사실상 지원하는 예산 규모라든지 또 대학 서열 완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참여정부 이후에 근 20년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오히려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뾰족한 수를 못 내고 있는 상황까지 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역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서열 해소 정책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 혁신을 위해서 좀 생태계를 재조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파격적 정책이 또 로드맵 마련이 필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라오시는 동안 구본창 정책대안연구소 소장님의 발제를 좀 요약을 해드리면요. 지금 현재 지역 산업의 비율, 또 충원율, 또 청년의 이탈률, 급격한 입학 정원 감소 이런 심각한 통계들을 보여주시면서 지역 소멸 현상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정부들의 대학 정책들이 오히려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심화시켰다라는 부분 지적해 주셨고요. 그럼 이에 대한 윤 정부 현재 정부의 정책은 무엇인가라고 지켜봤을 때 반도체 학과의 신설이 또 수도권 정원을 좀 늘린 부분들 그리고 수도권 명문대 지방 이전에 대한 대통령 장관 발언에 대한 해프닝 고등교육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을 또 짚어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결론에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서 정책 목표를 리셋해야 된다. 대학설 해소뿐만 아니라 대학 생태계의 전체 회복을 위한 과감한 재정 지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토론자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가까이 계신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국가 거점 공립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이시자 전북대학교 총장님이신 김동원 총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으로 일을 지고 계시는 이문희 연구원 모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래는 교육부 지역혁신대학과 지원과장 박성화 과장님이 오셨어야 되는데요. 급한 일정 때문에 못 오셨습니다. 대신해서 한성태 지역혁신대학 지원과 서기관님 모셨습니다. 네, 다들 바쁜 일정 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전북대 총장 김동원입니다. 현재 국가거점공립대학교 총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어서 제가 대표로 토론자로 초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제가 토론문의 내용으로 적어놓은 부분은 그 대한민국의 5대 위기라고 하는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 4차 산업혁명, 이게 전부 다 가장 크게 다가오는 곳이 바로 지방대학이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서 내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이 지방대학에 있는 총장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이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선 먼저 앞에 부분 발제를 해주신 우리 구본창 소장님에 대한 발제에서 한 가지만 코멘트하고, 또 저희가 특히 국가 거점 공립대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대학 문제 해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첨단 산업 인력 육성에서 금년 초에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총리가 없는 사이에, 그리고 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바로 반도체 분야의 첨단 산업 인력 양성 육성을 위해서 수도권의 대학의 학생 정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됐죠. 그래서 7개 권역의 지방대학 총장들은 이에 관련해서 두 차례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거의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고, 지금은 거의 그 정책이 많이 희석됐다고 보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방대학에서 가장 크게 원했던 것은 수도권과 지방은 동률로 정원을 감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 지금까지 주로 지방대학의 희생에 의해서 대학 학생 정원이 유지되어 왔는데, 수도권도 지방이 정원 감축과 동률로 앞으로는 계속 이 방향이 유지되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첨단 산업 인력 육성을 위해서 앞으로 약 20개 분야 이상의 첨단 산업 분야가 인력이 부족한데,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서 모든 분야가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분야만 부족하다고 덜렁 학생 정원 규제 완화를 해놓으면 나머지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공지능이랄지 지능형 로봇이랄지 자율형 자동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방대 총장들은 특히 거점대에서 자체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체 정원 조정을 통해서 하지 절대 지방이라고 해서 정원 늘리고 있지 않겠다. 왜냐하면 저희 거점대학의 정원 늘린다는 것은 또 옆에 있는 지방의 사립대학의 정원이 당연히 흡수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체 정원 조정을 통한 첨단 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최근에 11월 들어서 우리 우동기 신임 국가균형발전위원장께서 수도권 정원 규제 정책은 새 정부 들어서 너무 성급히 나왔고 잘못된 정책이다 해서 약간 완화된 제스처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대학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 그렇게 초청하는 분야에서 초청 강연에서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을 것이고요. 수도권 정원 규제 완화를 통한 첨단 산업 인력은 정말 국가의 경제 발전을 역으로 만드는 것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서 정말 후퇴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절대 지역 균형 발전의 논리가 경제 논리보다 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지난 연초에 대선 공약으로 1월 달에 3가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지방 대학들이요. 특히 거점 대학들 중심으로, 하나는 국립대학법을 제정해 달라. 그래서 현재 국립대 법인의 평균인 인천대와 서울대 법인의 평균 정도로 지역 대학들의 지역 공립대학들의 그 예산 지원을 해달라 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가 1인당 교육비가 4,800, 저희 전북대 같은 경우는 1,800인데 약 3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대와 서울대 평균 정도로는 지원을 해줘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었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게 국립대학 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 교육이 아직도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키운 이유는 사립대학법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가 가장 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재정적인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립대학법이 제정되면서 동시에
사립대학법도 제정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되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 개선에 관한 것인데,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에 관한 것은 혁신도시법과 지방도시 지방대학 육성법에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의무제라기보다 거의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할 때 현재도 30% 정도 채우게 돼 있는데, 경력직과 전문직을 제외하면 절반 정도밖에 채우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저희는 현재 30%를 그대로 유지하고 플러스해서 20%, 즉 20%는 해당 지역이 아닌 전국의 지방들을 골고루 그 이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20%를 추가로 해서 30%스 20%를 해달라는 제안을 지금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입니다. 제가 오늘 주로 적어놨던 부분이 세 번째 부분인데, 저희가 김종룡 교수와 더불어서 지난 2월 초에 경남 사천에서 지방연구중심대 육성에 관한 집중적인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대학이 김종룡 교수와 더불어서 이 부분에서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모든 대학을 서울대로 만들 수는 없지만 지역의 연구 중심 대학 육성해서 서울대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골자이고요. 그것의 큰 모델은 UC 모델입니다. UC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UC 시스템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이번 다가오는 2023년 1월에도 7개 대학 총장 UC 시스템 헤드쿼터를 방문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미국은 성공적인 UC 시스템을 도입했는가? 저희가 알기로는 UC 대학들도 약 150여 개 대학이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하고 있다가 이렇게 균형구단을 통해서 체계적인 육성을 했다. 그리고 서로 상생하는 대학 발전 모델을 만들었다, 이렇게 듣고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그거를 우리 방식으로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수도권의 교육 독점 문제, 그것이 대학 병목이나 공간 병목, 시험 병목, 계급 병목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런 김종룡 교수 주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결국은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호주 등과 같이 여러 지역의 다양한 연구 중심 대학이 특성화된 연구 대학 육성됨으로 해서 경제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다원화된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이 부분에 천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맞추어서 지역 거점 공립대학들이 앞으로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돼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 생각할 때 거점 공립대학만 성장하면 지역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이 문제가 남는데요. 외국의 대학과 비교했을 때 지역의 공립대학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저희들의 견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학력률 감소의 상황과 고등교육 재정의 문제로 봤을 때 지역의 거점 대학들은 단계적으로 연계 통합 작업을 거쳐야 될 것이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는 대학들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현재 저희들이 바이오 문제랄지 반도체 여러 가지 첨단 산업 분야의 경쟁력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구글 캠퍼스에 한 건물 하나가, 워낙 건물이 많아서 캠퍼스라 부르지 않습니까? 건물 하나가 소위 말해서 3D 프린팅에 필요한 그 물체를 자르는 슬라이싱이라고 하는데, 슬라이싱 알고리즘 개발하는데 하나의 건물에 있는 모든 연구원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 학과에 7명 내지 8명, 9명 돼 있는 교수 수로는 절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다는 이야기죠. 최소한 지금의 3배에서 5배 정도는 교수가 확보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방의 대학이 다 통합이 되어도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신문방송학과 하면 신문방송학 교수 저희 같은 경우 한 7, 8명 있는데,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이 교수가 한 30명 정도는 돼야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지역의 대학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거점 대학들이, 즉 지역 대학들이 통합한 다음에 거점 대학들이 다 연구 중심이 된다 해도 그것도 양적으로 보면 구미의 대학이나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또 특성화해야 된다고 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특성화 안 돼 있다고 많이 하는데요. 학교 내부적으로는 이미 한 지난 10여 년, 20년 이상 특성화에 의한 여러 가지 정부 사업들이 이렇게 지워져서 많이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농생명,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미래 수송기계 이런 분야로 특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를 키우고요. 나머지는
타 대학, 타 거점 공립대학이 잘할 수 있는 쪽은 타 거점 대학으로 몰아준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부산대학이 자동차를 잘하면 자동차 분야는 몰아준다는 거죠. 전북대학이 신재생 에너지 잘하면 신재생 에너지 잘한 데는 전북대학 내지 전남대학 이런 두 군데 정도 키우고 나머지는 신재생 에너지는 다른 쪽에서는 육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화돼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희 총장들의 생각이었고요. 또 그거를 좀 더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9월 23일에 서울대를 포함한 10개 대학 총장이 MOU를 맺었습니다. 그 MOU는 뭐냐면 원격 학점 교류 협약을 맺었는데 원격 학점 교류 협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10개 대학이 학점 교류를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하게끔 앞으로 하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학습 지원 체제 LMS를 이번 9월까지 내년 9월까지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 학생은 타 대학이 잘하는 예를 들어 경북대학의 컴퓨터 분야랄지 서울대학에서 잘하는 분야, 서울대학의 첨단 반도체 분야랄지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터놓는 건 아니겠지만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터놓으면 서울대 학생과 서울대 강의와 전북대 강의를 동시에 들으면 학생이 졸업할 때는 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학위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연합 네트 체제가 강조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굉장히 바람직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도 왜 동참을 하게 됐냐면 서울대에도 다 인기학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서울대도 비인기학과가 있습니다. 특히 인문사회계 학과는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융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서울대 서양사학과에서 전북대 컴퓨터학과 학생이 복수 전공을 하면 서양사학, 역사학과 그리고 컴퓨터를 융합한 학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상생하는 모델이 만들 수 있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전격적으로 서울대도 이 연합네트워크 모델에 들어오긴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연구중심대학을 만든다. 다 그런다고 해도 모든 단과대학을 다 연구중심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19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기본 모델로 하지만 김정용 교수의 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꺼번에 모든 단과대학을 연구중심 대학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과학기술 특성화 분야별로 즉 각 지역별로 권역별로 특성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먼저 단대 하나를 연구중심 대학으로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중심 대학은 학생 선발이랄지 교수 승진 기준이랄지 그 다음에 급여랄지 모든 방식을 교과과정을 낮추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서울대나 스탠포드나 하버드 이런 데는 학생 졸업 학점이 80학점입니다. 대학 졸업 학점이 저희는 130, 140이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80학점 듣고 필요한 것들은 타학과 다른 분야에서 들어가는 거죠. 돈 더 내고. 근데 우리는 무조건 일정한 정도의 등록금을 내고 모든 걸 다 듣게 해서 교육 자체가 사실 부실화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연구준비대학을 만들려면 단과대학 하나부터 차근차근 시험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그 단과대학 숫자를 늘려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용 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 해에 한 대학에 1,300억 내지 1,500억 대의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한 500억 정도의 규모만 주어도 단과대학 특성화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500억이면 10개 대학 서울대 포함하면 서울대는 서울대 나름으로도 발전해야 되니까 약 5천억 정도만 주어도 지역의 연구중심 대학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독일의 드레스덴입니다. 독일이 통일된 뒤에 가장 큰 고민이 결국 경제 발전의 균형화인데 이걸 대학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본 것이 독일 아니겠습니까? 드레스덴 대학에 가보면 제가 지난 8월에 우리 교수들과 함께 방문했었는데 그 프라운호퍼 연구소만 해도 국가연구소만 해도 10개 있습니다. 물론 막스 프랑크 라이프니츠 연구소 다 있고요. 또 대학과 연구소가 아주 긴밀하게 연구소 연구원이 대학 교수가 되고 교수가 대학 연구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질하는 연구가 대학 내 교실에 머무르지 않고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환원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델들이 우리 대한민국 지역의 대학들에 빠르속히 이식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 기회에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얼마 정도 시간을 더 쓸 수 있습니까? 네, 충분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쓰셔도 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해야 할 때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마
다음 우리 민영배 의원님께서 다음에 추진하고 계시는 지방대학 소외로 해소 부분에서 김정용 교수께서 좀 더 말씀을 많이 하실 건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김정용 교수님 말에 동의하지만 좀 현실적인 모델로 가야 된다. 그걸 모든 걸 다 한꺼번에 서울대 수준으로 재정도 하고 대학도 다 바꾸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단계적인 모델을 저희는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두 번째 고등교육 재정 확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얼마 전에도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관련 법안 토론회 우리 민 의원님도 교육위원회 위원이셔서 함께 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이태규 의원께서 이번 9월에 입법 법률 제안을 하셨죠. 고등교육 GDP 대비 1% 확보를 위한 첫걸음으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자 이렇게 하는데 야당과 여당이 근본적으로 고등교육 재정 확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서로 달라서 사실은 굉장히 아직도 이게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아까 그 5대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것인가. 사실 대한민국이 자원이 많아서 자원으로 승부를 할 수 있는 나라면 지금 축구 월드컵을 개최하는 뭐 카타르나 사우디처럼 그렇게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희는 수출하지 않으면 국가의 경쟁력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 투자가 예전은 덜 됐어도 가능했던 것이 굉장한 고급 인력들이 이공계로 다 진학을 했습니다. 지금 한 20년, 3년 전에는 예를 들면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공대 평균이 서울의대보다 충분히 높았고 지방 대학의 평균도 심지어 지방의 의대보다 높았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록 경제적인 투자가 적게 됐더라도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 만한 충분한 동력들이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에서 다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거죠. 전부 다 의학계로 자격증이 있는 계열로 다 가고 나머지 학생이 이제 서울공대를 간다 할지 이런 카이스트 가니까 결국은 예전에 비해서 우수한 인력이 그만큼 없다는 이야기죠. 우수한 인력이라는 표현이 좀 묘하긴 하지만 평균적인 개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정말 질 높은 교육, 질 높은 연구를 수준하지 않으면 개인의 능력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교육이랄지 연구의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한두 사람이 잘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이끌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에 방문을 해서 와이즈만 연구소 부수장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이분이 지난 25년간 연구했는데 대학원에서 가르쳤는데 지금까지 6시간밖에 수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그러면 지금까지 교수로 살아남을 수 있었냐는데 내가 왜 수업을 다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수업을 안 한 게 아니라요. 이분은 소위 말해서 소크라테스가 했던 이런 삼파법 비슷하게 문답식으로 학생이 공부를 해오면 질의하고 질의를 통과 못하면 다음에 못 나가는 거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개인 면담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시간을 그 면담을 하지 많은 시간을 실제 제품을 개발한다 할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모든 것이 투자될 수 있도록 구조된 시스템의 틀 안에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 자기 혼자 연구한 게 아니라 유사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 같은 틀 안에서 또 기업의 연구원이 또 학생이 같이 참여해서 그 프로젝트 베이스로 계속 연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구를 했고 또 와이즈만 연구소는 잘 아는 것처럼 과학기술로 특성화된 데입니다. 공학을 하지 않고요. 근본적인 과학기술 분야를 특성화시켜서 특허 하나를 해도 다른 데의 100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특허들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에는 이제는 개인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이 충분히 담보돼야 된다. 그리고 그 돈이 무조건 예전처럼 그냥 쓰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쪽으로 정부 정책이 정해져야 하고 지역 대학이나 연구소나 지자체도 그런 부분에 천착해서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 저는 우리 대학에서 그걸 혁신셀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혁신셀들을 만들어서 정말 지역과 국가가 필요한 부분에 인력들을 양성하고 연구를 해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돈이 얼마가 부족하다. 사실 3.6조, 3조 온다고 해도요.
OECD 평균에 비하면 제가 뒤에 표에도 넣어놨는데 OECD 평균 교육 규모에 비하면 약 6조 4천억 이상이 부족하고요. 또 GDP 1% 확보한다고 하면 즉 OECD 선진국에서 하는 것처럼 GDP 1%를 확보를 한다고 하면 아직도 8조가 부족합니다. 즉 3조 6천억, 3조가 온다 해도 8조 이상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단기적으로 지금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통해서 일부 예산이 2억이니 3억이니 올지 모르겠지만 이건 앞으로 고등교육을 시스템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재정이다. 근본적으로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이 제정이 돼서 안정적인 고등교육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지역의 대학이 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총장님 토론 들으면서 얼마나 총장님께서 지역대학 활성화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과 연구 거듭하고 계신지 잘 알 수 있었고요. 크게는 국립대학법 제정해서 이제 재정 지원이 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지역 인재 채용 의무제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세 번째로는 지방의 연구 중심 대학 육성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정돼서 지역에 좀 체계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두 번째 토론자시죠. 대학교육연구소의 이문희 연구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그 총장님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이 겹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우선 발제자가 밝힌 지역대학과 지역 위기 심화되고 있다. 또 이런 대부분이 정부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발제자의 의견에 좀 추가하는 의견, 그리고 저희 연구소가 그동안 연구해온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된 핵심적인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제자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은 대학 서열 해소라는 정책 목표를 재설정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대학은 학생 모집, 재학생 이탈, 재정 규모, 교수 충원, 유학생 모집, 취업 등 대학 운영 전반에서 어려움을 넘어서 위기가 만연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방대학 위기는 벚꽃 피는 순서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지난해 미충원이 전국적으로 심화되면서 사실상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학이 동시다발로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대학 육성 목표를 대학 서열 해소로 국한시키기보다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이 공존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복원으로 폭넓게 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학 서열이 완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대학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 세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면, 우선은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대학과 수도권이 상생하기 위한 정원 감축 정책이 필요합니다. 발제자는 대학 서열 해소가 대학 정원과 학력 인구를 맞추기 위한 대학 간 통폐합이나 정원 조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019년에 지방대학 위기의 가장 큰 현상을 물어보는 교직원 대상의 580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방대학의 미충원이 본격화하기 전인데요. 그때 당시에도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학력 인구 감소라는 의견이 30%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학 중심의 정부 고등교육 정책이라는 의견 17.8%였고요. 재정 부족 16.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만 18세 학력 인구는 올해 47만 명인데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대학 입학하게 될 상황인 2040년에는 25만 명으로 거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듭니다. 저희 연구소가 통계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입학 정원과 지역에 있는 국공립대학 입학 정원 약 26만 명인데요. 사실상 지역에 있는 모든 사립대학들이 없어지고 수도권 대학과 지역 국립대학만 있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학생을 모두 다 충원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 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현재 정원 정책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별 자율 감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요. 그 결과는 지난 9월에 교육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학별로 유지 충원율을 점검해서 권역별로 정원을 감축할 대학 30에서 50%를 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실대학 퇴출하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는 지금과 같은 학력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대학 자율감축계획 수립은 앞에서도 그 교육부 보도자료에서 나왔는데 교육부가 자율적으로 감축하겠다라고 밝힌 정원 약 10,000명 규모였습니다. 그 규모로는 지금 학령 인구 감소를 대응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그 안에서 수도권 대학이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했던 규모는 정확히 한 2,000여 명 정도였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율감축이라는 것은 그 수도권 대학은 정원을 감축하지 않고 지역 대학만 감축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학 자율의 정원 감축 계획을 맡겼을 경우에는 한계가 크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유지 충원율을 통해서 권역별로 30에서 50%의 대학만 선정해서 감축을 하도록 하기로 했는데요. 이것도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일부 대학, 즉 규모가 작거나 또한 지역이 학생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지역에 위치한 대학들 중심으로 정원을 감축하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돼왔던 일부 대학의 정원 감축 문제가 또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 대학이 다 함께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와 관련된 이견이 그렇습니다. 왜 잘하고 있는 서울적인 대학까지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느냐 그런 반론이 늘 제기되는데 저희가 그것 관련돼서 좀 봐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과연 교육 여건이라든가 연구 여건이 우수하기 때문에 학생 모집에서 어렵지 않느냐. 저희가 봤을 때의 통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례로 서울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교원의 법정 기준을 지키고 있는 대학들은 거의 없고요. 학생 1인당 교육비라든가 그 외 다른 여건에서도 지방대학보다 열악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역 이점이 작용하기 때문에 학생 모집은 이런 데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국민들이 또 늘 말씀하시고 또 지역 대학들이 지향한다고 하는 미국 대학들 얘기하는데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는 학부 정원 약 6,000명 정도입니다. 그 외 다른 유명한 대학들도 연구 중심 대학을 지향하는 많은 대학들의 학부 정원은 1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등등의 서울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들의 학생 정원은 2만 명에서 3만 명까지 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갖고 있는 어떤 세계 대학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비대학이 운영되고 있는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정원 감축을 통해서 경쟁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수도권과 지방대학이 둘 다 윈윈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전체 대학의 정원 감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 재정 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자체가 열악한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정부가 정원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일례로 그 노무현 정부에서 수도권 대학들을 수도권 대학 중에서 정원을 10% 정도 감축할 경우에 재정 지원을 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서울권에 있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등의 대학들이 10% 정원을 감축했는데 그때 그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 지원이 같이 동반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 같은 경우는 55% 사립대학의 55%가량이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에서 지방대학이 정원을 감축하게 되면 재정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교육여건 투자 감소, 교직원 임금 감소 등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14조, 약 15조 원 정도인데요. 이것이 앞에 통계랑 조금 다른 이유는 고등교육 예산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교육부 예산만으로 보면은 약 12조 원 정도가 되고 과기부라든가 타부처 예산까지 합치면 약 15조에서 1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고등교육 예산으로 봤을 때 약 15조 원 정도 GDP 대비 약 0.78%입니다. OECD 국가들 평균 1% 내외고 그보다 더 그 개별 대학들 보면 1.4%, 1.5%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지원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GDP 대비 정부 재정 지원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높아진 국가 위상이라든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OECD 국가 수준을 목표로 재정 규모는 확대하고 지원 방식에 있어서도 운영비 지원 중심을 해야 됩니다. 발제자는 정부 재정 지원이 목적성 없이 규제 없는 지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위험한 정책 설계라고 비판했는데요. 저는 그동안의 특수목적 지원 사업 중심의 정부 재정 지원으로 인해서 대학 입장에서는 평가 피로도가 누적됐고 중장기 발전 계획 없이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의해서 대학이 계획을 수정하는 과정도 있었고 또한 평가 지표에 따른 대학의 회계라 등의 문제가 나타났음 상기해서 대학도 초중등과 같이 공교육기관이므로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와 같이 사립대학이 비율이 가장 비슷한 곳이 일본입니다. 일본도 한 70% 정도 사립대학인데 일본은 사학도성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사립대학에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학에 재정 지원할 때 한 7, 80% 정도는 일반 경상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20, 30%를 특수목적 지원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와 같이 대학에 대해서도 운영비, 경상비 재정 지원을 중심으로 재정 지원 시스템을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교육부 종합감사나 대학 운영의 교수 직원 학생의 참여 확대, 설립자와 친인척 중심의 대학 운영을 지향하는 등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임대 채용제도 확대 개선입니다. 청년층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취업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대학 정책은 반드시 취업 정책과 함께 가야 됩니다. 하지만 당장의 기업을 지역에 이주시키기 어려운 만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확대 개선돼야 됩니다.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라든가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 현황을 보면 목표치에 미달하지 못하거나 수도권 인재 선발 비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한 지역 인재의 수도권, 서울도 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선발 방식을 개선해서 채용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 채용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지방대학 육성법에서는 공공기관 신규 채용 비율을 35%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현재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바꾸고 비중도 35%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저는 발제자의 발제문에 대한 제 의견과 연구소에서 생각한 3가지 지방대 육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오랫동안 대학 교육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오신 기관의 연구원이신 만큼 되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날카롭게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지방과 수도권이 같이 정원 감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원 감축과 더불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확보돼야 된다. 그리고 지역 인재 채용제도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의무로 사실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님 모시고 공공성 및 민주성 원칙 하에 적극적 지역대학 육성 정책 필요라는 주제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부분에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하고 그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또 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보완하는 차원에서 왜 그런 정책이 필요한가? 저희가 이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게 그리고 이야기한 지가 꽤 되었는데도 물론 이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최근에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었지만 그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주장과 요구가 있는데 왜 그것이 실현이 안 되고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지역 대학과 지역 경제가 침체하게 되는 상황이 여전히 방치되고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중앙, 지방 이런 용어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요. 정상인, 비정상인에서 우리가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인식의 변화가 오는 것처럼 사실은 중앙과 지방이 아니라 그냥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서 그동안의 국가 정책이 자유에 맡긴다, 경쟁에 맡긴다라고 하면서 결국에 수도권에 유리한 방식으로 이렇게 일이 진행되도록 좀 방치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에는 이 교육 정책에 있어서 경제학자들이 너무나 많이 관여하게 되는 것, 그리고 경제학이 그 내세우는 효율성의 논리가 이 앞에 그러니까 뭔가 교육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원리로서 효율성이 앞단에 서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요. 사실 효율성이 그 자체로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나쁘냐, 그건 아니잖아요. 효율성이 나쁜 건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 효율성이 단계적인 효율성이라던가 어느 한 부분에만 국한된 효율성이라던가 이 효율성이 시스템 전체적인 효율성이 아니라 매우 그냥
내버려 두면 시장에 맡기면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협소한 개념에서 효율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학에서도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버려 두면 사람들이 그 시장에서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유지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망가지는, 모두가 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개발해야 될 그 자원이 난개발되고 그래서 망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자원이 사라지게 되는, 그것이 바로 공유지의 비극인데 그것이 교육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대학 혹은 비수도권 대학과 지역경제의 위기는 국가정책이 잘못 집행된 그런 결과이고, 그거는 이 외환위기 직후에 2000년대 초기부터 한국 사회 전체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정책에도 반영이 되어서 나타난 결과이고요. 오른쪽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대동소이했지만 그래도 특히 보수 정부 하에서 너무나 극단적으로 집행이 되어서, 제가 학교에 2004년에 부임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항상 머리띠 두르고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뭐 통폐합부터 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갔다가 이런 기억이 나고,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뭔가 좀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 건데 막 진전은 안 됐지만, 그리고 논의는 막 시작이 된 상태에서 뭔가 실행이 되지 못하고, 그러고서 이제 다시 또 윤석열 정부가 되어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다시금 이주호 장관이 제시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조성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보면은 사실 지역대학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비리사학 문제도 있습니다. 이 비리사학이 이 구재단이 나가고 개혁이 되는 것 같았는데 뭐 아직 지역에 뭐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주호 장관이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중앙정부가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방기하고 얼마 안 되는 예산을 이렇게 딱 던져주면서 이제 너네들이 한번 싸워봐라. 저는 거의 이런 느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중앙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잘 해야 하는 것이지 그 역할을 방기하거나 하는 것은 맞지 않는데, 그동안 잘 못해왔으면서 잘 못해온 책임을 이 비수도권 대학에 떠넘기면서 자 이제 얼마 안 될 예산 던져줄 테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봐라, 이런 방식밖에 아니어서 오늘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로 다른 나라들 OECD 국가들 다 살펴보아도 이 혁신의 그 기본적인 중심은 대학이고, 그 대학에는 공공대학 그리고 국가의 예산 지원 뭐 그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골에 작은 그 폐교 위기에 당면한 초등학교들이 살아나는 걸 보면은 그 예산 지원, 그 동네에 그 폐교를 살리기 위한 예산 지원 특별한 프로그램 뭐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예산 지원 없이 그냥 살아나 봐라, 경쟁해 봐라, 이거는 여전히 대형 수도권 사립대 위주의 그런 대학 정책을 하겠다라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나왔던 여러 대안들이 실현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뭐 더 이상 정책을 가지고서 우리가 토론을 하는 이제 그런 단계는 넘어선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동의한다. 그리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된 일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면서 수도권 대형 사립대들의 이 힘이 쏠리는 그 세력, 과도하게 그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치한 결과이다. 그것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입 정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충남대의 현재 상황은 충남대에서 충남대 총장님이 옆에 이제 한밭대하고 얼마 전에 처녀상 말고요, 한밭대하고 통합 논의를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김동원 전북대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합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은 충청권에 있는 공주대, 충북대, 충남대, 한밭대의 경제학과 교수님 수를 다 합치면 30명이거든요. 근데 서울의 성균관대 교수 수가 31명이에요. 그래서 성균관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충청권 전체에 국립대 경제학과 교수 수를 다 합쳤는데 서울 사립대보다 숫자가 적을 수가 있냐. 이래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어요. 아주 기본적인 거시미시 정도만 하고서 이래가지고 특성화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태로 두고서 지금 꼴랑 뭐 얼마 몇 조 이렇게 던져주고서 알아서 뜯어 먹어라. 제가 봤을 땐 그 로비력이 강한 지방의 사립대들이 그 떨어진 돈 다 이렇게 뜯어 먹으면서 여전히 지방 살리기, 지역대학 살리기는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대학 살리는 것이 지역에서 정말 중요하다. 지역대학이 있어야 인재가 나오고 그래야지 기업이 몰려들고 거기에 자영업자들도 살고 지금 이게 악순환 상황에서 뭔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지역대학 살리기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충남대하고 그 한밭대의 통합 논의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많은 교수님들이 우려하는 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것이 진행이 되면 아무런 새로 떨어지는 예산도 없으면서 결국에는 똑같이 인기 없는 인문대는 사라지고 결국에는 지역대학에서 그 공대 위주의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충남대에서도 반대가 많아요. 다음 내년에 나오는 뭐 교수회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반대하려고 이미 마음의 준비를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민영배 의원님 계시니까 정치권에서 뭔가 큰 통합 논의를 하는 것이 지역대학의 좋은 결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통합이 축소 통합이 아니라 통폐합 통합이 아니라 규모의 경제 확대를 위한 통합이 되도록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역에서 막 통합을 해서 지역대학 살리자라고 하는 게 근데 교육부에서 아무런 뭐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충남대 교수님들은 이거 합쳐봤자 결국에는 축소 통합 지역에서의 인원 축소밖에 되지 않겠다. 반대해야 되겠다. 뭐 이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에게 당면한 문제여서 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나, 반대해야 되나, 찬성해야 되나 좀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적극적인 지역대학 육성 정책이 지역을 살리는 길이고 말씀하신 국가를 살리는 길이어서 그리고 또 국립대에만 지원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사립대도 지금 이 공공성을 높이고 사립대도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성을 전환하기 위해 예산 지원을 넣고 어떤 것들은 평생 교육 시스템을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필요한데 기본적인 그 자세, 태도, 어떤 원칙 이런 것들은 국가가 재정 투입을 통해서 그리고 민주성과 제가 말씀드린 공공성의 원칙 하에서 적극적인 지역대학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저 같은 지방 지역대학 교수들도 찬성을 하고 열심히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그 지역대학의 지금 현재 실제 상황에서 맞닥뜨리는 고민에 대해서 솔직하게 진솔하게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대학과 지역 경제 위기가 국가 정책의 잘못된 집행 때문이다라는 부분을 좀 밝혀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부 장관의 그 회계 정책에 대해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면서 중앙정부 역할을 축소하면서 예산을 조금만 던져줘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책임의 방기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짚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정책 논의를 좀 넘어서 실제적인 실행이 좀 필요한데 통합을 할 때 축소 통합이 아니라 좀 확대 통합될 수 있는 그 재정 지원 그리고 정책들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교육부 이제 서기관님 순서가 남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과장님께서 원래 참석하실 예정이었으나 뭐 긴급한 일정으로 한성태 서기관님이 대신 참석하게 되셨거든요. 그래도 이 토론 들으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 정리해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육부 지역혁신대학 지원과의 한성태 서기관입니다.
우선 이제 과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야 되는 자리인데 일정으로 인해서 제가 대참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저희가 이제 2회차 토론 때 지방대 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주셨던 의견들을 저희도 이제 빠짐없이 다 전달드리고 좀 고민하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좋은 정책이나 뭐 재정 지원 사업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오신 게 아니었군요. 나는 여기 안 나오신다는 줄 알고. 아, 네, 네. 대신 어렵다. 저기 지금 이주 장관께서 고등교육 정책실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올 정신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이렇게 대신 참석해 주셨는데 잘 전달해 주신다고 하니 또 2회차 토론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좀 토론을 다 들었으니까 발제자 분께서 이 토론에 대한 의견, 질문 뭐 자유롭게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본청 소장님. 네. 네, 먼저 그 이문희 연구원님께서 그 목적성이 없는 규제 재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위험한 정책 설계다라고 비판한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좀 큰 틀에서 좀 고등교육 생태계가 특히 이제 지역대학 중심으로 달라지기 위해서는 지역대학의 특성화도 필요하고 교육 혁신을 통한 선호도 수요자의 선호도 업그레이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려면 이 재정 지원의 최소 수준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 재정 지원의 최소 수준 여건 하에서 아까 그 김동원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 개 단과를 특성화하기 위한 뭐 재정 지원의 규모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정부가 밝히고 있는 재정 지원의 규모는 굉장히 소폭인 상황에서 규제 없이 지원한다라는 것이 좀 공수표를 남발하는 듯한 인상이 커서 사실 이제 경상비를 지원한다든지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좀 재정 지원의 요목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맥락에서 좀 사용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그 정 교수님과 또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토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현재 고등교육 재정 지원의 여건이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현저히 떨어지고 그리고 이 대학 교육의 혁신이라든지 또 수도권 썰림 현상을 막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도 굉장히 소폭이기 때문에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위한 이렇게 법안을 통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라든지 또 재원을 어떻게 분배해서 대학 교육을 혁신할 것이라든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발제에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 반도체학과 충원율 자료에 보면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30명 모집하는데 충원은 다 됐는데 29명이 등록한 걸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그 최종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그 합격했지만 최종 등록을 안 한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고려대가 반도체 계약학과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안 했다라는 것은 이 학생이 아이들 용어로 추합된 의학 계열로 진학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스카이 대학의 이공계열에 합격한 학생들도 의학학 계열에 진학하기 위해서 등록을 포기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역 대학의 그 교육 여건의 혁신도 필요하지만 이 교육 여건의 혁신이 학생 학부모 수요자들이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만큼 빌드업이 됐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그 쏠림 현상이라든지 또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정부가 지금의 그 플러스 3.2조 이런 정도의 특별회계 가지고는 좀 그 불가능한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발제에서
좀 얘기하고자 했던 핵심이다. 그래서 좀 과감한 지원, 그리고 그 과감한 지원이 또 초창기부터 그 전체 지역 대학 그리고 이제 그걸 살릴 수는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한 좀 그 실제적인 개수, 또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과대별 특성화를 한다라면 그 예산 지원을 어느 규모로 총액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건지를 좀 지금 단계에서 봤을 때는 좀 파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5년 후, 10년 후 어떤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에 대한 성과 제시까지 좀 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에 대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 답변에 대해서 뭐 토론자분께서 가지시는 뭐 또 다른 질문이나 답변하실 게 있으실까요? 저는 뭐 지방대학 특성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는데 많은 부분들이 언론이나 저희 자료에 보면 지방대학의 학과들이 이제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남발돼 있고 또 교수 수도 부족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만 지금 알고 계시는데요. 물론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뭐 크게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모든 학과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 예를 들면 저희 대학에 뭐 화공학과가 있습니다. 화공학과가 있는데 학부로 됐죠. 화공학과하고 공업학과가 통합이 돼서 학부로 됐어요. 그래서 교수가 한 30여 명 됩니다. 이전에 학과로 돼 있을 때는 각자 교수들이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교수 한 명을 뽑을 때도 소위 말해서 힘 있는 교수, 나이 많은 교수의 중심이 돼서 교수를 채용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30명 이상이 되니까 항상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해서 교수를 뽑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수를 뽑을 때 그 분야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어떤 사람이 정실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그런 학과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남대가 화공 특성화 대학이었어요. 예전에 저희가 대학 다닐 때. 그 전북대는 기계공학이 특성화 대학이었습니다. 저희 전북대 기계공학과는 3과, 4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어서 BK도 못 가져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전남대는 BK를 가져가고 있고요. 근데 역으로 화공학과는 전남대가 특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사이에 계속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전남대 화공학과는 오히려 갈라져 있고요. 그래서 전북대는 오히려 잘 돼가지고 전남대는 BK가 없고 전북대는 BK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디가 잘했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일부 학부나 학과에서는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모델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역에 있는 대학에다 무조건 다 돈을 주면 특성화가 되겠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 할지라도 유니스트 이번에 만든 한전에서 만든 에너지공대 사실 상당 부분이 특성화가 돼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단과대학 규모에서 살짝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예를 들어서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만들어질 때 울산시에서 매년 물론 울산시가 재정이 튼튼하죠. 그러니까 매년 100억씩 10년간 투자했어요. 정부 지원금 외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이 오지 않을 때는 어떤 학과들은 학생을 뽑지 않았어요. 한 2년간. 당연히 좋은 학생이 올 수 있고 그 대신에 교수들이 교육이나 연구하는 데 필요한 건 충분히 계속 지원을 했고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거죠.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특성화를 해갖고 살아남았는데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시스템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외국의 대학에 실험실을 가서 세미나를 하면 제가 뭐가 다르냐면 장비 시설은 우리하고 비슷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미나를 하면 어느 교수 실험실이면 교수 한 명하고 그 밑에 있는 대학원생 몇 명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외국의 대학에서 실험 세미나를 하면 항상 같이 모이는 그 그룹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버드 의대를 가면 하버드 의대 교수하고 거기에 관련 PhD들하고 또 사이언티스트라고 연구원들이 모여서 한 10여 명에서 20여 명의 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조금씩 리서치 펀드를 가지고 연구도 하고 그 사람들이 또 강의할 때는 팀 티칭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러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예산 자체가 정말 항상 지역에 주지만 이렇게 물을 넘치게 주는 게 아니라 항상 한 20% 30% 주니까
뭘 하다 말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개인 교수의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고요. 저희가 전북대학 같은 경우 잘 된 것 중에 하나가 의과대학 캠퍼스가 30년 전쯤에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본 메인 캠퍼스하고 떨어져 있던 게 의대하고 공대하고 소위 말해서 이 협업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협업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지금 핫한 분야, 예를 들어서 가장 연구비랄지 특허가 많이 나오는 분야가 여기서는 이 의공학 분야입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 그 분야가 뒤돌아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의대 교수하고 공대 교수, 자연대 교수가 수시로 만나서 이게 식사도 하고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잠잘 때도 그 생각을 하고 자야지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지 다른 일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만나서 세미나 할 때만 듣는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체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아직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그런 체계가 안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특성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일정 정도의 그 재정 투자를 통해서 이런 셀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나 저는 것이 전혀 없지는 않다. 일부는 지금 그런 가능성들을 상당히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점들도 착안해서 앞으로 정책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 특성화 문제에 대해서 특성화라고 하는 게 어떤 그러니까 전체 기본이 이렇게 안 깔려 있으면 특성화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지방대학의 그러니까 그 지역의 또 전략산업도 비슷해요. 지역의 전략산업을 막 키우라고 하거든요. 그럼 대전을 생각해 보시면 대전에 무슨 근데 이제 전략산업 하면은 모든 도시들이 첨단 산업을 다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반도체 그러면 다 바이오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다 인공지능 하려고 하고 AI 다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GBC라고 해서 무역을 할 때도 예전에는 어떤 나라는 전기밥솥, 어떤 나라는 반도체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반도체를 모든 국가들이 하면서 반도체에서 특수한 한 부분만을 해서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성화도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지역이 다 반도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도체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특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성화를 한다고 해서 딱 그 사람만 뽑아야 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특성화를 하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중요하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예산을 줄 때 정규 교수를 뽑는 그런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사업비 위주로 주다 보니까 정규 교수는 자기 업 외에 일이 되니까 안 하고 사업비를 할 수 있는 교수를 따라 뽑아요. 그게 바로 이제 비정년 교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의 문제 중에 또 하나가 이 비정년 교수가 많은 거예요. 대학이 지금 신분사 정규 교수, 비정규 교수, 강사 이렇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 중간에 있는 이 비정년 트랙의 교수만 전환시켜도 저는 충분히 근데 이제 이 비정년 교수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냐면 사업비가 1년, 2년 이렇게 단기로 주어지기 때문에 신분이 안정되지 못하고 그래서 장기적인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돈이 더 와야 되는 것도 있지만 현재 오는 돈 중에서도 쓸데없이 사업비 이렇게 올 게 아니라 그걸 그냥 고정적인 사람을 뽑는 그런 돈으로 내려줘서 규모를 좀 키워줘서 그렇게 쓰는 것이 훨씬 지금 쓰고 있는 돈 중에서 예산을 좀 바꿔서 그렇게 생각을 바꿔서 교육부가 그렇게 할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돈을 더 주는 것도 필요하고 지금 돈을 주는 것 중에서 사업비 말고 인력을 뽑아주는 것 그래서 인력을 뽑아주는 것이 저는 지방대학 살리는 되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는 그럼 지방에 공립대만 내려줘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그 인력을 뽑는 와중에 저는 사립대에 있는 교원들도 다 다시 이렇게 재편성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학의 핵심은 사실은 교수와 학생이잖아요. 그 재단이 아니고 재단이라고 하는 것도 다 대학을 만들 때 자신의 재산이 아니고 나라에 낸 것이고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저는 그 국립대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모를 늘리면 당연히 그 사립대에 있는 교수님들도 오시고 이렇게 재구성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규모를 키워주는 것이 국립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큰 시각에서 그런 재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특성화의 재정 지원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규모를 이렇게 늘리는 그런 재정 지원, 교수를 임용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여쭤보고 싶어요. 총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 대학의 재정 지원을 과감하게 투자하고 할 수 있으려면 국민에게 피부로 체감되는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당장 단기적인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5년 후 10년 후 있어야지 사실은 이런 과감한 투자와 실현들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특성화 단과대부터 사실은 이런 그 통합 재정 지원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소규모로 했었을 때 국민들의 피부에 느껴지는 이 정책의 성공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 그런 성공들이 사실은 쌓여야지 커다란 이제 정책 변화들이 가능한 것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당연히 뭐 제가 총괄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방 대학의 그 관리자로서 이렇게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대학들이 많이 성숙돼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QS 뭐 평가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지만 대강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H나 QS에서 평가하면 세계 대학 뭐 300위권, 500위권 이내에 드는 대학들이라면 스스로 규제 없이도 해나갈 수 있는 비판적인 눈이 있거든요. 안목이 있고 또 거기서 교육받은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은 체계적인 사고를 체계적인 훈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거나 이미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집합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나 연구에 있어서 어떤 당장에 필요할 것들이 뭐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스스로 알아서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돼 있는 곳에서는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재정 지원은 충분히 해줘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감시 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공립대학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재원을 주는 각 부처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 권익위 등등 1년에면 감사를 수없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 쓰기가 더 힘들 정도로 그 감사가 많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목적에 맞게 충분히 자기들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우리 정 교수님 말씀 일부 상당히 동의하는데 저희 대학들이 이번에 만약에 3.6조를 주면 어떻게 쓸 것인가 세출예산 편성하는 TF를 한 2달 동안 운영을 했어요. 결과가 뭐냐면 기본 운영비를 일본을 보니까 90%를 기본 운영비를 주더만요. 10%가 사용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 목적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지원을 담보로 해서 대학으로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기본 운영비로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거기서 8대2 정도를 달라고 했습니다. 8대2 정도.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기초 체력이 지금 돼 있다 이제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기본 운영비로 주어도 충분히 전반적으로 교육과 연구를 특성화시키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 기본 세출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어쨌든 예산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는 상관없이 대학은 또 앞으로 나가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는 그런 굉장히 큰 채찍질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방 대학이 규제도 없이 목적도 없이 돈을 주면 알아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진짜 줘보고 한번 그런 걱정을 해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좀 질문드리고 싶었던 것이요. 그 연구원님과 총장님께서 다 짚어주셨던 건데 지방대학 육성법 개정해서 사실은 의무 조항으로 좀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짚어주셨어요. 근데 이 논의가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되게 또 오래된 논의거든요. 근데 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인지 또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좀 설득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지역 인재 채용 의무제, 이런 채용 의무제 개선 이번에 관한 건 상당히 여야가 지금 의견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세계 4대 기금이라고 하죠. 국민연금에서 학생들을 뽑는데 그 공공기관 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를 30% 혜택했는데 실제로 뽑는 것은 전문직하고 그러니까 대학원 나오면 별도로 뽑을 수 있어요. 석박사는. 그리고 또 경력 있는 사람은 별도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걸 빼놓고 나면 그 30%가 아니라 15% 정도 주는 거예요. 절반으로. 그 절반을 가지고 뽑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체감한 효과는 굉장히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은 이 15%가 되더라도 그 학생들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누적되면서 결국은 굉장히 많아지고 또 많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뽑는 사람이 적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이게 전체 그 지역의 인재로 보면 절반 이상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는 지금 주장하는 것이 이 한 지역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몰빵할 게 아니라 타 지역에도 다 풀어서 해야 된다. 사실은 현재는 30%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30 플러스 20 하는데 30%만 30%가 아니라 20%만 제대로 채워져도 나머지 30%를 지역에 있는 인체 전체를 다 풀로 해서 뽑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논의가 일부에서 많이 되고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결국은 정부의 결단이라고 봅니다. 뭐 어느 사람이 그렇죠. 뭐 경제학 책에서 본 것 같은데 가장 좋은 정책은 서로 합의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합의해서 파라다이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을 위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서로 이렇게 반대하는 집단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때 그거를 계속 바라만 보고 이렇게 정책을 미루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당면한 목표가 무엇이고 지금 시급히 해야 될 것이 뭔가에 봐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의 결단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잘 짚어주셨는데 혹시 뭐 연구원님 관련해서 뭐 말씀해 주실 게 있으세요? 저는 우선 말씀드린 지역 인재 관련 말씀해 주셨는데 20 앞에 국회에서 40%까지 늘리자는 법안들도 발표가 됐었어요. 근데 가장 안 됐던 건 사실 역차별이거든요. 지금의 사실상 그 양질의 일자리 파이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다니는 학생들은 역차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역 인재를 뭘로 볼 것이냐. 지금 현재 지방대학 육성법에서는 지방대학을 나온 학생을 지역 인재를 보고 있는데, 지방에서 태어나서 지역에 서울 지역인 대학을 왔다가 다 지역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그럼 지역 인재냐 아니냐 등등 이런 논란들이 되고 있는데, 예,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 인재 할당 의무를 둬야 될 만큼 그런 상황이란 것은 앞에서 말했지만 국토의 90%에 해당하는 지방이 소멸 위기 또는 사람들 여기를 탈출해야 되는 그런 장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역으로 수도권 지역의 어떤 생활의 그런 어려움까지도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언론 기사를 보니까는 서울 지역의 출생 비율이 0.6%, 그래서 전국 평균 0.8보다 더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위기는 또 다른 수도권의 위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에서 인재가 태어나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또 생활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지역 인재 할당제가 저는 사실 지금은 35%보다 훨씬 더 높아요. 최소 50% 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회가 좀 이거된 합의를 가지고도 정치권에서 좀 책임 있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지방 요즘 이제 저희도 언론 지방에 있는 학생들과 인터뷰나 뭐 이런 정책 얘기하다 보면 지방 대학이라고 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지역 대학이라고 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지방대학에 있는 구성원들이 느끼는 지방대학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자체의 차별,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목표를 대학 서열화로 잡았을 때 이것을 많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을까, 좀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대학 서열화이긴 한데 대학 서열화라는 것 어떤 원인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정책을 폈을 때 귀결된 어떤 결과이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발제문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역 대학 지방대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대학 서열화로 원인이라든가 정책 목표를 좀 좁게 보기보다는 좀 넓은 관점에서 수도권과 지방대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가자, 그런 차원에서 지방대학 문제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국공립대 통합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저도 언론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일정 정도의 그 국공립대 총장님들이나 지역에 계시는 교수님들의 고민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전제돼야 될 것이 노무현 정부에서 국공립대 통합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폈습니다. 더구나
통합하는 대학에는 300억 원 정도의 예산까지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남대가 여수대와 통합을 했고, 부산대가 밀양대, 강원대가 그 지역에는 삼척대 다들 통합을 했습니다. 근데 통합 이후에 저희가 구성원들을 만나보면, 통합했을 때 목적만큼의 대학의 특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흡수 통합되면서 흡수당한 대학들 같은 경우는 방치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대학의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합이 됐을 경우에는 자칫 국립대학 축소로도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논의, 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 정부의 재정 지원 이런 것들과 함께 좀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플로어에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좀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혹시 플로어에서 뭐 질문하시거나 뭐 의견 주실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서 다들 준비하시거나 뭐 고민하시느라 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 질문을 또 드리고 싶어요. 다 이제 토론자 분들께서 다 이제 지역과 그리고 수도권 같이 정원 감축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많은 뭐 사람들의 반대, 잘하고 있는 수도권 대학들을 감축시키려고 하느냐, 당장 학생 학부모의 반대, 당장 뭐 연세대 뭐 얘기하셨지만 감축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거센 반대에 사실은 부딪히는 것이고, 아무리 뭐 해외 사례든 뭐 연구 역량 중심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피부에 이 체감하는 이제 학생 학부모들의 입시 경쟁 관련한 이 반대가 굉장히 거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결하고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뭐 묘안이 있으실지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원관님 먼저. 제가 먼저. 네네네.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학 정원의 문제는 입시의 문제고, 입시라는 건 우리 국민들이 사실 가장 많이 바라보고 있는 교육의 지향점이기도 하거든요.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어떤 그 경쟁력 강화나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어렵다라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그 규모에 상응할 만큼의 양질의 교육 여건을 제공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학력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질적인 문제를 떠나 양적인 문제에서 입시에 지원하는 학생 수도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는 수도권 대학도 그것도 뭐 절반 줄어 이렇게 전 대규모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소한의 지금 학력 인구 감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지원을 감축에 좀 동참을 하고, 두 번째로는 지난 20여 년간 2003년부터 해서 지금 정원 감축 정책을 폈는데요. 지방대학들이 약 15% 정도 줄일 때 수도권 있는 대학들은 8%고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약 4%밖에 줄이지 않았습니다. 기간의 정원 감축 결과를 봤을 때도 수도권 대학들은 정원 감축의 사실상 정책에 외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대학원이나 이런 규모는 또 늘리는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또 수도권 대학들도 일정 정도의 지방대학에 대한 배려, 또 공존한다는 차원에서 좀 정원 감축 정책에 동의를 해야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함께 가겠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정책 추진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방금 질문은 이제 수도권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면 불만이 많다. 나 그 스카이 대학 가야 되는데 그 연세대 정원이 반으로 줄면 어떡하냐, 이런. 근데 사실은 그런 논리 때문에 개혁이 계속 좌절되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금투세를 도입하는데, 금투세 도입하면 개미들이 다 말도 안 되는 개미들이 다 뭐 세금을 다 어마어마하게 내서 뭐 주식시장이 망할 것이다.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소수의 잘못된 소수의 그런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서 너무 과잉 대변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저는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것들에 다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라 전체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언론 지형 자체가 좀 왜곡되어 있는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물론 신중하게 대응하고 계속해서 설득은 해야 하지만 그런 목소리들이 나온다고 해서 이런 바람직한 정책을 자꾸 유예시키고 하면 할수록 그런 목소리를 낼 때 이런 정책이 좌절되는구나, 좌초되는구나, 이러한 잘못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건 그냥 극복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한 말씀 드리고 있는데 아까 드레스덴 독일 지역이랄지 핀란드 이런 데 보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역차별을 합니다. 지금까지 소외되고 지원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역차별 정책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국회의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 정책 입안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오히려 언론들을 보면 그걸 계속 대립과 분열의 어떤 상징처럼 부각시키는데 오히려 언론에서 그거를 계속 그렇게 하기보다 좋은 해외 사례랄지 이런 정책들을 보면서 내세우면서 당연히 우리도 당분간은 최소 한 20년간은 20년이 아니라 지금 지난 저희가 뭐 1960년대부터 개발이 되었다면 한 40년, 50년을 지금 그렇게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한 50년은 역차별 정책으로 간다. 선언해야 됩니다. 그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역의 혁신도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혁신도시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성공으로 가려다가 거의 제자리 걸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성공으로 갈 수 있게 정책을 계속 일관성 있게 밀어나가야지 국민들도 그걸 믿고 따라가고 교육 정책이나 무슨 경제나 모든 정책이 간다고 보는데 중간에 이렇게 스톱되고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것이고요. 저는 또 첫 번째로 역차별 지원해야 된다고 분명히 보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영토를 좁게 지금 쓰고 있는데 이제 이 지리적인 영토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건 디지털 영토라고 봅니다. 디지털 시대, 디지털 100만인지 양성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디지털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에 먼저 디지털 특구들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혁신도시를 저는 완전히 디지털 프리존으로 만들어서 혁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예를 들어서 통신사도 없고요. 혁신도시에 사는 사람은 디지털과 관련된 것은 모든 게 프리하게 이렇게 정책적인 배려를 해줘야 돼요. 물론 이것도 이제 역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펼쳐줘야지 새로운 소위 말해서 플랫폼 기업이 지역에서 나오는 거죠. 왜 플랫폼 기업이 반드시 서울에 나와야 됩니까? 미네르바 대학이랄지 세계적인 기업들이 반드시 뉴욕이나 핵심 도시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저는 그 디지털 특구를 만들어주고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적인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주 자신 총장들이 모일 때마다 제가 이야기하는데 학생들은 결국은 취업이거든요. 제가 총장 당선됐을 때 학생들 한 70% 받았는데 제 슬로건이 한옥보다 취업이다 했어요. 왜냐하면 전북대학교 한옥이 좀 많이 만들어졌는데 한옥 만드는 데는 그 일반 건물의 2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뭐 보통 건물이 800에서 1000 들어간다면 한옥은 2000에서 2500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학생들의 재원을 갖다 딴 데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슬로건을 한옥보다 취업이라 해서 제가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학생을 위한 정책을 많이 썼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학생은 결국 뭐냐면 취업이잖아요. 취업하려면 대기업들이 다 있어야 하잖아요. 다 대기업 본사의 85%, 90%가 다 서울에 있는데 어떻게 지역으로 있으면서 버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만드는 대기업들의 이 우리나라 20대 재벌 기업이랄지 대부분 다 국가에서 지금까지 보호하고 어려울 때 구제금융하고 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럼 반대로 베풀어야죠. 그 20개 기업 정도는 지역에 무조건 다 가야 됩니다. 본사가 가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규 사업 분야를 다 내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새로운 취업 시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 지금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현대자동차 수소 자동차 분야랄지 여기는 모든 분야를 연구소랄지 이것도 다 해서 전북 전주나 완주로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지역에 있는 학생으로 50%를 채우겠다. 그럼 뭐 굳이 서울까지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전라북도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제주도, 부산 뭐 다 해주라는 거죠. 그렇게 역차별 정책이 가야 되지 성공 모델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역에 너무 그 이기적인 측면에서 무조건 발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과거에 했던 거에 대해서 정반대로 정책을 거꾸로 정책, 거꾸로 교육뿐만 아니라 정책도 거꾸로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플로어에서 네,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네, 몇 개만 받고 네네 소개도 해주시고요. 네, 다음 회차 발제를 맡은 정책위원 장승진입니다. 사교육부 정책상. 질문이라고 할지 의견이라고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문희 연구원님 말씀 주셨던 강원대 삼척대 통합 이런 부분들이 뭐 발전이 없이 좀 부정적 모습들이 있었죠. 근데 아까 정세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재정이지 않나 싶거든요. 플러스로 끝났고 실은 거기서 시너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재정 지원 없이 그냥 플러스가 된 상태라서 의미 없는 통합 정도로 그친 그런 모습이 있는데 계속 말씀 나눠주신 것은 특성화, 추가적인 재정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통합을 이뤄내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 김동훈 총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그 유니스트 같은 학교들은 종합대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원들은.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런 재정 지원으로 충분한 성과를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1인당 학생 교육비가 차원이 다르니까요. 근데 전북대 같은 경우도 이미 충분한 특성화가 진척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한 번에 너무 큰 지원은 어려우니까 500억, 1000억의 지원을 통해서 특성화 단과대학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얼핏 들었을 땐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핵심은 실은 아까 정세영 교수님께서도 계속 기득권세를 하시지만 뭐 하지 말자에는 반발이 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좋은 걸 하자 하면은 조금 여론은 더 긍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좋은 대학을 곳곳에 만들자라는 긍정적인 안이 나온 것이고 그거에는 반대할 명분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500억에서 1000억 가지고 단과대학만 이게 발전시키는 특성화 수준으로 갔을 때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전북대는 전북대지 않나. 왜냐하면 그 정도 됐을 때 일부만 그 단과대학만의 네임밸류가 올라가는 상태가 될 것이고 과연 경쟁력은 또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여쭙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북대의 특성화 수준은 우리나라 국가만 따졌을 때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500억에서 1000억이 투자되었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서 넘버원 수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인지. 예,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대학의 관리자에서 보면 모든 조직이 다 혁신 역량이 똑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준비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가게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고요. 결과적으로는 다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지 어느 특성화 단과대학 그거 하나만 키우고 나머지는 다 죽이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인문대학, 뭐 예술대학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소위 말해서 그 외국에 있는 QS 100위권 이내의 대학들처럼 다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대학 보면 평균적으로 한 500위권입니다. 그런데 단과대학별로는 학문 분야별로는 100위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준비된 대학이면 거기는 그렇게 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발전시키면서 옆에 사람들이 같이 앞서 동반상장에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해 줘야 하는 거지 전체를 다 하고 한꺼번에 한다고 하면 재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다 끌고 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지 분명히 어디를 포기하고 어디를 한다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 조금 더 했으면 아까 제가 셀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셀에는 반드시 이공계만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하면 그쪽에는 분야에 따라서는 경제 정책이 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또 사회적인 인문학적인 여러 가지 고찰이 같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요즘 우리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하면서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인문 데이터 분야의 전공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인문학 분야에서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디지털 사회에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무조건 지금 이야기하는 첨단만 무조건 집중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혹시 플로어에서 더 이상 의견이나 이런 것이 없으시면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지금 플로어에 또 좋은 교사 운동 공동대표이신 김영식 선생님하고 한성준 선생님 오셨는데 잠깐 인사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같이 교사로서 이 대학 교육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계신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교육부부터 아주 짧게 아니 우리 의원님 혹시 멘트 해주실 거 있으실까요? 한 번 더 드실 거예요?
아니요, 이제 네. 충분히 돌았습니다. 예, 저는 이런 토론회를 보고 있으면 내가 독재자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겠죠? 이 체제라고 하는 게 영판 정치권이 의사결정을 잘 못하게 돼 있는 체제거든요. 우리 정치 체제가.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에 대한 의사결정이 계속 왜곡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있으면 이제 정말 답답하거든요. 근데 어쩌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체제를 선택해서 지금 갖고 있으니까 별 수 없이 하여튼 갈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그 홍민정 대표님 그 이번에 1차하고 2차를 하고 나면 대략 이 지역의 대학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히 지역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의 고등교육 체계 혹은 이거 이제 입시나 중고등, 초중등 뭐 유치원까지 다 해당되는 문제일 테니까 이걸 좀 앞으로 계속 논의해 갈 수 있는 틀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이제 가령 뭐 김동원 총장님 같은 분들은 이제 국가 거점 국립대학 총장협회 회장님이시니까 거기에 그 연구진들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면 그 사각세가 여기를 주동을 해서 저희가 이제 중간에 그 채널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이런 걸 좀 운영을 하면서 여기서 입법을 그러니까 제도를 고쳐갈 수 있는 수단의 출발은 입법이니까 저 정부가 이제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건 또 이제 그 다음 영역이고 이 입법 활동을 좀 이렇게 같이 좀 해보면 어쩔까? 그럼 제가 이제 여기에 가담할 동료 그 의원분들은 제가 확보를 할게요. 그건 뭐 꼭 교육위가 아니어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의원이 국회의원이 뭐 자기 상임위에 해당되는 것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봐보면 당장 여기 앉아서도 그냥 점검해봐야 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제일 먼저 인구 사회 구조, 인구 사회적 변화하고 대학의 구조 조정 및 통폐합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상황 분석을 좀 해야 될 거고 그 안에 보면 이제 뭐 수도권 집중 문제나 사립대 구조조정 문제나 대학 간 통폐합, 연합 뭐 이런 문제가 같이 이제 들어있을 거고. 근데 사실 그거는 가만히 보면 그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의 그 인재로서,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혹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서 이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 대학의 그 인재 육성 체계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과 미래의 산업 개발이나 성장의 체계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정립이 돼서 입법으로 뒷받침돼야지. 이걸 뭘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그냥 독재자가 되면 그냥 저 같으면 딱 해버리겠어요. 이를테면 당장 사립대학 제가 보기엔 절반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것은 기능을 전환해 줘야 돼요. 실제로 지금 굳이 4년간 거기서 그렇게 다니면서 그 다음에 이게 자기 직업하고 연계도 거의 안 되거든요. 그 사립대학들 보면 20%도 채 안 돼요. 자기 직업으로 이렇게 연계되는 게. 그러니까 하여튼 말이 길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어쨌든 이 제도권 안에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어떤 주체 하나만 가지고 잘 안 되니 홍민정 대표님 내가 사각세가 좀 주동자가 되셔가지고 네. 이런 틀을 좀 만들고 그걸 실질적으로 토론회만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지금 법안을 지금 생각을 해봤거든요. 가령 뭐 고등교육기관 전환지원 특별법 같은 게 필요하겠다. 뭐 대학 통폐합 지원 특별법 같은 게 이게 일반 법으로 안 될 거예요. 필요하겠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 특별법, 이것도 지금은 공공기관에만 돼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사실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수도권 문제를 많이 풀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걸 뭐 대기업, 예를 들면 뭐 300 이상 고용 기업에는 다 적용한다,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물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해서. 하여튼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홍 대표님 제 제안을 좀 받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의미 있는 제안 해주셔서 감사하고 두 가지 제안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 막 실질적인 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막 드는 제안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네, 이렇게 화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회를 마치면서 제가 들었던 것이 그 잠정적 우대 조치라는 개념이었어요. 다들 다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배제되고 차별받았던 집단의 배려와 지원 정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의에 부합한다라는 이제 개념인데요. 저희가 우리 다 같이 이런 토론회를 하면서 공감과 또 공존, 연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대학 교육 정책을 좀 펼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때까지 긴 시간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저 2회차에 더 심도 있는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